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요. 또 휴일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 특집으로 군인의 대우와 존경이란 주제로 우리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일단 공휴일이니까 좋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국군의 날이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옛날에 저는 공휴일이었어요. 1990년에는 저는 꼬마였으니까 꼬마 때는 뭐 쉬는 날이나 뭐 일하는 날 무슨 구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박사님께서는 그때 한창 또 일하시고 이제 그럴 때니까 기억나시겠어요? 국군의 날하면 이제 두 가지 생각나요. 뭐가요? 첫째는 일단 공휴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황금 10월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설악산 단풍 절정기가 그 10월 첫 주였어요. 근데 이게 10월 1일하고 3일 개천절이 거의 연휴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뭐 토요일, 금요일 끼면 이게 신나는 날이지. 그래서 이때는 뭐 설악산이 미어 터졌어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처럼 토요일 휴무도 별로 없었잖아. 그런 힘들었던 시절이라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1년 중에 최고의 휴일이었어요. 10월 1일, 10월 3일. 그래서 이건 국군의 날이 정말 고마웠죠. 그때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는 국군. 근데 91년부터는 일하는 날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쉬다가 일하라고 하니까 좀 화내는 분들 많았겠어요. 그게 또요. 이게 국군의 날 얘기하다 딴 데로 새는데 정말 세상이 다른 게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내가 회사 생활 딱 1년 해봤거든요. 그때 하셨어요? 그때는 아니고 90년대 곧 없어질 때쯤에 그때 이제 대체 공휴일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이럴 때예요. 그때 세대 분들은 그냥 회사에 나와서 죽도록 일해야 된다,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좀 익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휴가는 하면 안 된대. 뭐 라이프 사이클이 깨진대. 직원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경영자의 입장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90년대는 진짜 남달랐다.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박사님께서 회사 생활을 짧게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군의 날이 이제 국군의 발전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더불어서 또 군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 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하고 있을까, 뭐 존경을 하고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이거 좀 역사적으로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공휴일 얘기로 빠지는데 국군의 날은 그럼 이게 왜냐? 국군의 날에 대해서 저는 이 공휴일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국군의 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일날이잖아. 우리나라 공휴일은 생일이 많아. 부처님 오신 날, 뭐 크리스마스 생일이 많아. 우리나라 국군의 날은 이제 군이 창립된 날은 아니고 그 38선을 돌파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됐냐는 얘기인데 원래는 군대마다 창립 기념일이 있었어요. 공군, 육군, 뭐 해군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 창립 기념일을 지키면 그거는 그냥 그쪽 단체의 기념일이에요. 그럼 국군의 날을 왜 만들었냐? 각 군의 창립 기념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행사, 국민의 행사로 만들자고 해서 국군의 날을 만든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54년에는 북진 통일 전쟁 이런 거 하니까 38선 돌파 요 날을 잡은 거는 약간 좀 그런 의도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 국군의 날을 하는데 어떤 뭐 북진 통일 이런 약간 그런 이념적 이슈가 들어갔다는 거는 어떤 그 시대적인 얘기로 빼고 총괄적인 목적은 국군, 군대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덕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생일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게 저는 공휴일이 가진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공휴일을 정하고 안 정하고 이런 거보다 그렇지. 과연 우리가 군인들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렇게 막 뭐 이게 대우를 해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은 해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약간 우리가 군부 독재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인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사회는 시민이 전사였잖아요. 그렇죠. 게르만 사회나 그리고 고대 뭐 그리스나 로마나
군인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군인이 됐어.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네.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이 있어요. 이건 서로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사회가 성장하니 국내적으로 성장하고 뭐 생산력도 느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할 힘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가 성장하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옛날 사회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성장도 주도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니까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무복무라는 것도 생기고 만들어지는데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게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스 로마는 다 중장보병이잖아. 얘들은 옷도 왜 이렇게 좀 벗기 쉬운 옷이잖아. 이불 감는 거. 그래서 선거에 나가면 정말 거짓말하면 항상 우통을 벗어. 그래서 내 몸에 상처를 봐라. 아.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러니 나를 뽑아라. 이 상처는 뭐 어디서 뭐 영화에서처럼. 요즘에도 사실 뭐 우리가 뭐 민주화 투쟁을 했다거나 저분이 뭐 어느 기업을 해갖고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이럴 때 선거 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옛날도 돼서 근데 그때는 반드시 등을 보여줘야 돼요. 등을 많이 다쳤나요? 그래서 아니죠. 등에 찔렸으면 도망가다 찔린 거야. 나를 알렉산더가 그러잖아. 나를 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보다 상처 많은 놈 나와봐라. 그리고 뒤로 딱 돌아. 봐. 나는 등에 상처 하나 없다. 사실 그것도 쇼지. 누가 등에 찔리고 꼭 도망가야만 찔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뒤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기 뭐. 그러나 어쨌든 내모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인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방어라는 거는 내 일이잖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계급이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시민 계급이 나라를 안 지키고 뭐 전문화된 군인이 되고 이렇게 됐어도 국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예우하고 군인들이 힘들잖아. 사실 목숨을 걸잖아. 이 사람들을 예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중국이나 한국으로 왔을 때 이게 여기는 국가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시민이 군역을 쥐고 그거를 가지고 정치에도 나가고 사회적 존경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집안이 좋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나라를 통치해. 그리고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이 몸으로 때워라고 군대 가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좀 군인에 대한 어떤 숭상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약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 꼭 이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한테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 사회에 이 기자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야 돼. 이런 걸 보고 이 사회 문화나 이 풍토가 참 좋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꼭 기자님이 아니라 뭐 군인한테 후원을 한다거나 고아원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게 세금을 걷어가서 정부에서만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마. 정부에서 할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야. 중국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개인이 하게 못하게 해요. 국가가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일종의 국가 서비스 예. 이런 그래서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겠네요. 그건 국가가 하는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 저기 후원받는 사람은 빌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좀 그 유력 군인에 대한 어떤 후원 이런 문화가 발달이 됐었나? 후원 문화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군인에 대한 존경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양과 서양의 그런 근본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지면서 예. 군대라는 걸 국가에서 경영하는 어떤 조직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징발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도 양인들이 군역을 진단 말이야. 조선도요, 양인이라는 건 좋은 거죠. 적어도 천민보단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역을 진다는 건 하나의 영예예요. 근데 이 봐세요. 유럽은 귀족이 장교가 돼요. 걔들은 장교가 되는 게 가장 그 출세하는 길이야. 절대왕정 시절에도 루이 14대 베르사유 궁전에 애들이 줄 서 있잖아. 귀부인들이. 어떻게든 황제 만나서 우리 아들 저기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럴 때 관직을 달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대장. 예. 이번에 전쟁 나가는데 심지어는 뭐 그런 부모도 있겠죠. 빼주세요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쟁 나가는데 우리 아들 꼭 중대장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훈장 타고 돌아오면 얘 그 다음에 이제 관직으로 나가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건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중국이나 한국, 동양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은 중국과 한국밖에 과거를 보면은 군대를 안 가는 거죠. 무관은 어떤 애들이 가냐? 아들 중에서 집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가요. 그래서 문관, 그러니까 문관이 돼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군에서 배제되는 거지. 거기서 못한 애들이 군에 가는 거야. 양반도 아닌 애들이 군역을 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군역이 천시될 수밖에 없어. 양반 관료가 되면 군역을 안 지는 거니까. 원래는 양반도 군역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군인대 가기 싫으니까 무반으로 가라는 거지. 가서 이제 이런 좋잖아 이거. 훈련의 절반이 사냥이고. 그래서 수령이 됐는데 문관 수령은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지. 근데 옛날에 우리도 왜 군대도 장교도 빠따가 있었잖아요. 조선은 장교 빠따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패. 옛날부터 팬다고요 그냥. 아니 저 뭐 모르시는 밑도 끝도 건데 없이? 80년대 이전에는 네. 그 장교 빠따라는 게 있었어요. 장교 봤다. 네, 어느 부대는 대령도 맞았어요. 대령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그 줄빠따라는 거야. 예. 사단장님의 영광급 집합. 요즘 안 돌아간다 이거지. 영광급 집합에서 이렇게 하잖아. 예. 그러면 그분이 가서 위관급 집합. 예. 이렇게 되면 대수가 늘겠지. 저도 뭐 이제 듣긴 들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군대가 다 있었죠. 구타는 있잖아요. 예, 다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언제 빨리 없어졌냐의 차이뿐이야. 근데 우리는 근데 좀 우리는 늦게 없어졌다. 저기 모 부대는 80년대까지 있었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되는데 조선 시대도 문관 관료는 안 맞아요. 거기는 절대 안 맞아. 근데 무관은 가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심하게 맞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슴에 충격이 오나 봐요. 근데 자주 맞지는 않는데 맞는다면 그 장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살살 치지. 누가 죽을 만큼 쳐. 근데 어쨌든 그건 이게 뭐라고 하나 일관성이 없어요. 적당히 칠 수도 있고 세게 칠 수도 있고 맨날 맞는 건 아닌데 그럼 막 알아들어 눕고 막 정신적 충격으로.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 갔더니 위로하러 갔더니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 너랑 같이 공부할 걸 맞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막 내가, 그런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했어. 할 내가 걸. 뭐 문관 수령할 걸.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문관 수령과 무관 수령은 질적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니까 무관직이 창피한 게 되고 오죽하면 중국도 그래요. 명나라 황제가 아침에 조했을 때 무관들은 군복 입고 칼 차고 서라고 그랬거든. 싫은 거야. 왜? 그냥 그게 차별인 거예요. 아니 군인이 전투복 입는 게 왜 차별이지? 왜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칼을 안 차. 창피하다고. 조선도 그래가지고요. 조선도 보면은 하인들이 칼을 들고 있어요. 서양 애들이 보면 그 무장이 칼을 안 차. 창피하다고. 근데 그렇게 뭐 구타든 어떤 복식이든 문관과 무관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심했던 거예요? 아니면 중국하고 한국이요. 중국하고 한국이? 여기만. 네. 근데 그게 뭐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 필요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 물론 뭐 안 필요해서 되는 건 없다. 다 이유가 네. 있죠. 이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국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국가는 서양의 절대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관료제라든가 이런 집권적인 체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문무관이 차별적인 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이건 뭐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판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갔다는 거야. 다른 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군인이 생겨서 직업인으로 존경을 받았다면 좀 달랐겠죠. 근데 우린 사관학교도 없잖아. 과거 국제에서 무관이 되는 거는 평민들한테는 아마 하늘이에요. 무관도 하늘이지.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거야. 현실적으로는 무관도 나한테 하늘이야. 근데 제가 문관한테 차별을 받고 무관은 문관이 못해서 늘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무관들이 문관처럼 하려고 시 쓰고
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이수인 장군 존경스럽지. 근데 이수인 장군 여기다 글 잘 쓴다는 얘기 엄청나게 얘기하잖아. 시조도 읊고. 아니 훌륭한 거야. 왜냐면 무장도 글을 읽고 공부 잘해야죠. 전술 얘기하려면.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시를 잘 쓴다. 와 시도 잘 쓴다. 글도 잘 쓴다. 똑같은 표현도요. 이게 무공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굳이 어떤 문관적인 시각을 섞어서 평가를 해야만 그 훌륭하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어찌 보면 문관과 무관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딱 되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양인들이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원래 조선의 법에는 양인들한테 관직을 주려고 해서 이 나라는 전부 관직으로 해결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조선시대 그게 문제였던 건데 그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상공이 발달한 사회가 됐으면 돈으로 줬을 거예요. 그럼 돈으로 줘서 예를 들면 전쟁터에 가서 스위스 용병도 그런 거 아니야? 절반이 죽어. 근데 돌아온 애들은 부자가 돼서 돌아와. 그 스페인 같은 애들 가서 막 뭐 나쁜 일을 했던 어쨌든 가서 막 돌아와서 부자가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모험을 해서 생존의 대가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모랄이 생기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 그냥 관직을 받는 게 중요해. 관직.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무슨 관직을 줘? 노인직, 영직, 영직이라는 게 진짜 웃기는 건데요. 이제 그 유령 관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림자 관직이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령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 기자님이 3년 동안 전방에서 복무해가지고 칠품직을 받았는데 그게 정식 칠품직이 아니라 유령 관직이야. 어디다 써 그거? 근데 박사님께서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근본적인 문관, 무관에 대한 차별 의식 같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우리 뭔가 성과 보상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천대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는 이게 전쟁에 참가하고 나서 좀 막대한 보상금 같은 거, 뭐 배상금을 챙긴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대가가 충분히 따라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전쟁에서 뭐 장군이 이기거나 뭐 큰 공을 세워서 어떤 뭐 관직을 얻었다든지 이런 건 들었어도 경제적 대가를 얻었다라는 참 거는 이상한 게 사람들은 경제적 대우가 많으면 존경해요. 기업 회장님을 정신으로 존경하나? 그분이 막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존경하는 거지. 근데 군인들한테 훈장과 영예를 주고 넌 참으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멸시해요. 안 멸시하는 것 같지만 멸시해요. 제가 알렉산더가 자기네 평생 따라다녔던 그 장창보병대 애들 네네. 제대시킬 때 그 나이 맞는 그 부대 제대시킬 때 퇴직금 주고 네. 자기 개인 재산으로 하나 더블로 얹어줬어요. 근데 그 제가 지금 금액을 잊어버렸는데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시로도 뭐 집을 뭐 몇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농장을 막 그게 운영하고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가 단위가 되게 커요. 뭐 키로 단위던가. 내가 지금 나는 숫자에 약해갖고 그래. 근데 하여간 굉장히 커. 거기다 또 줘갖고 트리플로 줬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 집에다가는 이 명패를 걸어줘라. 그리고 모든 축제가 있을 때는 무료. 그리고 월계관을 씌워서 맨 앞줄에 앉혀줘라.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군대 뽑아내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군대에 뽑혀서 전쟁터에 간다는 건 목숨이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개인의 결단과 이런 거 없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사회에 이 사람들이 그 노력과 목숨을 건 대가로 사회의 권력자로 놓아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군에 대해 존경하고 경제적인 대가도 뭐 이제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실제 전투력에도 도움이 될까요? 군인들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물론 전쟁이 나면 다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킨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도망가면 거기다 가면서 너희 애국심도 없는 놈, 뭐 가족에도 없는.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첫째는 보편적인 자기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이란 게 있어요. 그거 없겠어. 근데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에 대한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순간순간의 공포감 때문에 뭘 못하는 거야. 이거를 막아주는 게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공포와 의무감 속에 싸울 때요. 그 의무감을 넣어주는 게 어떤 사람들의 자질이라든가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라에서 싸울 때 네. 그 애 이름이 얻어서 맨날 잊어봤는데 애 뭐 하는 애가 페르시아군에 길을 알려주잖아. 아, 거기 스파르타 내부에서 예. 걔가 왜 그랬죠? 스파르타에서 걔는 스파르타가 아닌데 사회에서 소외받은 애거든. 군인이 되지 못했죠. 아니 그 영화에서는 그렇고 원래는 그 딴 영화고. 동네예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사회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야.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어. 너희들은 나의 원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례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군대가 그때가 용병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용병이라고 하면 이를 갈던 시대예요. 그리고 옆에는 여자들을 그러니까 용병들 근처에 여자를 보여주면 안 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근데 네덜란드가 용병들 그것도 외국 용병들을 하다가 민박집에서 하숙시켰단 말이지. 물론 뭐 연애 사건도 나고 뭔 일도 나긴 났겠지. 그런데 다들 이거를 저기 민박시키면 되냐? 병영에다 떼놔야 되는데 오히려 민박시켰더니 사고도 더 줄고 얘들이 용병이라 적당히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조직 그 마을에서 받아주고 같이 해주고 따뜻한 밥 주고 이들이 가족처럼 열심히 싸워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용병과 시민군에 대한 시민군은 가족을 위해 싸우고 용병은 돈을 위해 싸운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프리드리가 그랬어요. 군인은 용병이냐 시민군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걔들이 이 사회와 조직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시민군은 뭐 착한 무슨 소리야. 시민군들이 가서 약탈할 때 얼마나 살벌하게 하는데. 지네 집이면 그렇게 안 하지. 이제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일단 있겠습니까? 경제적 보상에 가야 돼요. 경제적 보상은 사회의 공감대가 좀 달라져야 돼요. 군인한테 보수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노력과 그 역할에 맞는 보수가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보수랑 걸거든. 야, 내가 이런 거 봤는데 제가 이런 거 받아. 이런 식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반영이 되는 거지만 이게 뭐 여기 가는 건 정당하고 저기 가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고 군인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 기준이 좀 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구의 날 또 이 말하면 공휴일로 없애자 이런 뜻인 것처럼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공휴일로 만드는 방식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요? 그리고 공휴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모두가 군인의 생일날이 아니라 군대의 생일날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군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다. 말하면 그 방법을 왜 꼭 공휴일이란 방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야. 공휴일로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키우는 게 더 그리고 중요하다. 공휴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 사회가 좀 다양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 저는 세상의 다양성이라는 걸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말을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국권 행사하는데 누가 나와서 군대 폐지해라 이런 거 군대 이런 게 시위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국가가 도장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 사람들이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저기 군대가 퍼레이드 하는데 어떤 애가 나와서 군대 보내지 맙시다. 그랬더니 온 국민이 그냥 찬성했어. 그럼 군대 없애야지. 그리고 같이 돌아가셔야지 뭐. 그들이 선택하는 운명인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는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이 다 있지만 다양한 생각 속에 건전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우리는 국가가 딱 해고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 와중 속에서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특수한 직종으로 가버리게 되고 스스로 사회 속에서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잖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어떤 군인에 대한 존중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각자가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는 그냥 군인이라는 말만 꺼내면 너 어떤 얘기 하려는 거지? 너 지금 뭐 의도가 이런 거지? 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박사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국군의 날 이제 특집으로 이제 박사님과 나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휴일인데 한번 우리 군의 노고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